안녕하세요, 허석사입니다. 몇 년 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유명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 몇 년 뒤 이와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잭 햄브릭 미시건 주립대 교수 연구팀이 노력과 선천적 재능의 관계를 조사한 88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성과에서 선천적 재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게임은 74%, 음악은 79%, 스포츠는 82%라는 것이었죠. 페이커님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거기에 대해 교육 분야는 선천적 재능의 비중이 96%였습니다. 노력은 4%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에이, 그래도 오래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해보지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재능이라는 무적의 논리가 펼쳐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내 유전자를 받게 될 후손의 운명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요. 유전자 결정론에 반박하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후성유전이란 여러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서 유전 물질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DNA가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보다는 볼륨 조절 노브처럼 유전자 발현 가능성이 조절되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생명과학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 등을 통해 배우셨을 겁니다. 엄마의 유전 물질 절반과 아빠의 유전 물질 절반을 받아서 한 벌의 유전자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몸에는 23쌍, 총 46개의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이 염색체에는 유전 정보가 담겨있고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최종 생산물인 단백질을 만들어 고유 기능을 작동시키는데 이 결과를 유전자 발현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발현의 결과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유전자, DNA를 생명체의 설계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설계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될지도 모두 정해져 있다고 봐왔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실 때 용불용설이라는 것도 배우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먹기 위해 노력한 결과 목이 길어졌고 그렇게 얻어진 형질이 후손에게 전달되어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고 설명하는 가설이죠. 달리 말하면 획득 형질 유전이라는 것인데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에 밀려 학계에서 사라진 듯 했죠. 그런데 후성유전학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경험이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성유전의 대표적인 기전은 DNA 메틸화입니다. DNA 한 가닥에 메틸기라는 분자가 달라붙는 것을 DNA 메틸화라고 합니다. 메틸기가 DNA 가닥에 붙으면 이 메틸화된 부분은 닫혀버리게 됩니다. 메틸기들이 추가적으로 달라붙어 과메틸화가 일어나면 그 가닥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키죠. 반대로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 저메틸화되면 그 가닥의 유전자가 발현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죠. 암 억제 유전자가 과메틸화되어 발현이 저해되거나 발암 유전자가 저메틸화되어 과발현될 경우 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후성유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섭식, 약물, 운동, 특정 양육 행동 등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례는 벌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암벌들은 동일한 유전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벌들이 여왕벌이 될 수 있는 유전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벌은 여왕벌이 되고 어떤 벌은 일벌이 됩니다. 일벌들은 알에서 깨어난 모든 암컷 유충에게 사흘간 로열 젤리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꿀벌에게는 일꾼 먹이로 바꿔주지만 여왕이 될 애벌레에게는 엄청난 양의 로열 젤리를 공급합니다. 로열 젤리를 계속 먹은 암컷 애벌레는 결국 여왕벌이 되죠. 같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먹는지가 일벌이 될 것인지 여왕벌이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이죠. 후성유전학자들은 이러한 섭식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 꿀벌의 몸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쌍둥이를 통해 후성유전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1년선 쌍둥이 70쌍의 건강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신체활동 추적 장치를 통해 쌍둥이의 신체 활동량을 확인하고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를 측정했죠. 이외에도 생활 방식과 이웃관계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신체적으로 더 활동적인 사람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사질환의 징후가 더 낮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후성유전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진대사와 관련된 50개 이상의 특정 유전자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워싱턴 주립대 마이클 스키너 교수는 유전학과 DNA 서열이 생물학의 유일한 원동력이라면 쌍둥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쌍둥이의 질병에 환경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후석유전 연구를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회충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는 후석유전학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 메티라 패턴이 우상향하게 되는데 이 패턴을 보면 나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수사에서도 혈흔에서 DNA를 뽑아 메티라 패턴을 봄으로써 나이를 추측하기도 하죠. 이런 메티라를 낮추게 된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노화융합연구단이죠. 실제로 하버드대에서 쥐 실험을 통해 노화를 겪은 쥐를 회춘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유전자는 정해져 있지만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는 경험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졌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정도는 나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오늘부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이 후석유전학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